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40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세계 경제에 심상치 않은 시그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조각나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2026년 경제 전망서를 발행했습니다. 여러분과 2050년까지 경제 전망서 쓰기로 약속했는데 8번째 약속을 지키는 여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잭슨홀 미팅 때 자기 임기 동안에 있을 마지막 연설이었죠. 그 연설에서 어떤 문장으로 마무리를 했냐면 이 40년 역사 동안의 잭슨홀 미팅 그 기간 동안 나는 그 전통의 일부가 되어 주어서 참 나 스스로도 기쁘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과 2050년 경제전망서까지 발표하기로 여러분이 주시는 이 다음 경제 어떨까요? 앞으로 경제 어떨까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경제전망서로서 다가가서 답변 드리기로 한 저의 역할, 저의 사회적 역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분 좋은 마음입니다. 그 매해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면서 그 해를 어떤 점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점들을 이어보면 선이 될 테니까 그런 의도로 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2026년 경제는 분절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분절점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첫 번째는 2000년대 한 해를 이제 100년의 한 세기라고 본다면 그 중에 25년 1쿼터가 지나고 다음 쿼터가 시작된다. 분절점이죠. 또 2026년 경제를 봤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를 혁명시킨다 하는 관점에서 25년 경제와는 또 달라질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시간적 의미의 분절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의 분절점은 제가 매년 그 책을 발간하면서 그 책을 시작하는 그 첫 문구가 바로 시죠. 제가 여러분께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 경제시입니다. 제 유튜브 커뮤니티欄에 보시면, 게시판에 보시면 그 시를 종종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 시를 읽어드리면서 분절점의 의미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서로 아닌 우리. 햇볕만으로 싹을 틔울 수 없고 빗물만으로 꽃을 피울 수 없네. 서로 다르지만 우리 되어 꽃을 피운다. 왼쪽만으로 싹을 틔울 수 없고 오른쪽만으로 꽃을 피울 수 없네. 서로 다르지만 우리 되어 꽃을 피운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평행선을 걷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걷는 것이다. 서로 아닌 우리. 2026년 경제전망서 집필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분절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실 분절화될 필요 없는데 해라는 생각과 빗물과 같은 생각도 다 존중되기만 한다면 분절화될 필요 없겠는데 너무나도 분절화되어 있어서 하나의 현상을 놓고 보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이벤트를 앞에 놓고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러면 정치적으로 반대의 입장에서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실패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나의 어떤 프레임에 놓여져 있다.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그 정치적 이벤트가 어떻게 결말을 짓느냐에 상관없이 답은 또 정해져 있어요. 잘한 것이다. 자, 어떻게 모든 걸 잘하고 어떻게 모든 걸 잘못하겠습니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죠. 우리는 오히려 이 양쪽 극단에서 서로를 배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의 같은 방향의 또 하나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상대 측 어쩌면 진영의 생각을 존중해 주기만 한다면 오히려 둘 다
우리나라라는 국익을 최우선하는 싹을 틔울 수 있다. 꽃을 피울 수 있다.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분절화되어 있음에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서 또 분절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예를 들어서 70년대생이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비자발적으로 자영업 창업에 내몰리고 있다. 근데 너무나 많은 폐업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안타깝게 제가 진단을 해보면 마치 5, 60년대생과 7, 80년대생이 세대 간의 격차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분절화되어 있어서 70년대생 혹은 5, 60년대생 입장에서 70년대, 80년대생을 일컬어 마치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잘됐다, 한번 경험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 편가르기 하고 있는 모습도 일종의 정치적 분절화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본서에서 사실 분절점이라고 표현했었던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이 세계 경제가 지경학적으로 분절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에 부탁해서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이 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지경학적 분절화는 과거에는 지리적으로 영토 싸움을 하면서 지정학적 분쟁이 이루어졌었다면 이제는 지정학적 분쟁과 동시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계가 하나의 지구를 표방하는 세계화를 표방했었다면 세계화의 시대는 가고 분절화의 시대가 오는 것이다. 지경학적 분절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이 등장한 게 몇 년 됐거든요. 세계 주요 국제 기구들이 IMF, 월드뱅크, OECD 주요 기관들이 이미부터 2023년 정도부터 지경학적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주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이 세계 경제가 나름 resilience,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는 듯 하나 그 회복세가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겠다. tenuous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tenuous에 걸맞는 이미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죠?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나름 지탱하고 경제의 회복세로 2025년보다 더 어려운 경제로 가진 않는다. 2025년보다는 나은 경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정학적 현상, 전쟁이라는 현상, 특히 트럼프발 자국 우선주의적 혹은 제국주의적 이런 대응,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지금의 이 회복 국면을 끊어놓을 수 있을 법한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도 있다. 이게 바로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라는 거죠.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GDP 대비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이제 세계 경제가 그냥 교역하면서 서로 수출입하면서 경제 규모를 키워왔던 그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자국 우선주의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교역 중심이 아닌 내수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된다. 그게 바로 지경학적 분절화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인류가 다시 전쟁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나온 약 30년 동안,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대를 지났어요. 1980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전쟁이 없던 시대를 지나다가 전쟁이 없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했는데 2022년에 러우 전쟁이 등장했고 그 러우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동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지속하고 있고 러우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난 상태이고 네팔이나 프랑스나 각종 시위는 격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전쟁과 이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 이거 잠깐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지나온 인류 역사를 회고해 보면 전쟁이 없었던 1980년에서 2020년까지 이 40년 동안의 세계 경제의 모습,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진전됐던 그 시대가 특이한 것이지 다시 전쟁과 함께하는 인류 역사로 돌아온 것이다. 섬뜩하네요. 그러나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경학적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세계 주요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그 시그널이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을 2035년까지 지금의 2%에서 5%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보시는 것처럼 2.6% 분당 국가로서 나름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6%로 상당히 많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도 이뿐만 아니라 5%까지 증액하기로 보시는 것처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보다 국방비 지출을 많이 하는 나라도 거의 없을 정도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적어도 2배가량 국방비 지출을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지경학적 분절화에 가장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제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 될 것이다. 안타까운 현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올려잡으면 그러면 적대 국가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국방비를 줄일까요? 같이 늘려나가겠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202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비 예산이 2026년 66조 3천억 원으로 2025년 올해보다 8.2%나 증액하기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실제 트럼프의 요구대로라면 5%가 될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증액해서 결과적으로 2035년까지 132조를 만들어야 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고 트럼프 행정부가 2035년까지 갈 건 아니겠죠. 근데 나토 회원국도 역시 35년까지를 기약했지만 그 약속대로 이행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만큼 국방비 예산을 올려잡으면 나머지 예산을 쪼그라뜨려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처럼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또 나토 회원국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국방비를 올려잡을지 예산안을 나토에 제출하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로드맵대로 이행하는 것은 1, 2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과 7년 동안에는 국방비 예산을 올려잡을 것이다. 그럼 세계적으로 국방비 예산을 올려잡으면 그게 바로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된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각국의 수출액을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수출액이 40%를 차지해요. 근데 한국의 수출도 2.4%를 차지해요. 물론 수출 비중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만큼 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라고만 가정해도 방위 산업에서의 나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지경학적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는 지금에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관세 전쟁으로 이름하여 약탈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Imperial Presidency, 나는 제왕적 대통령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관세율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제 관세를 끌어올린 다음에 뭐 해요? 관세 깎아줄게, 미국에 투자해라. 뭐죠? 과거의 식민지 시대로 회귀되는 모습이죠. 주권을 빼앗아요. 인력을, 노동력을 강탈해요. 그 국가에 있는 각종 자원, 광물 자원 이런 것들을
착취해가요. 그 식민지 시대와 지금의 약탈 경제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완전히 똑같죠. 더군다나 우방국이라고 지칭했었던 그런 나라들에게 안보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안보적으로 우리 함께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근데 안보적으로 오히려 달리하는 나라들,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강탈하고 있지도 못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트럼프식 약탈 경제가 전개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약탈 경제가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OECD도 이 지경학적 불안, 이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니까 24년 12월 기준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 경로가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될 거야 라고 초록색처럼 전망했다가 25년 6월 들어서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거죠. 더 움푹 패인다. 이렇게 움푹 패이는 이 차이값이 뭐예요? 바로 지금의 전쟁과 지경학적 불안과 트럼프식 이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를 억누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종전에는 3.78% 나름의 고성장세를 유지했는데 2023년 이래로 세계 경제는 저성장, 또 저성장, 또 저성장, 그리고 2025년 3%도 채 어려운 저성장 국면에 놓여 있는데 2026년도 사실 딱히 회복된다고 표현할 수 없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25년보다는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 전제 아래 지경학적 불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복세도 테뉴어스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 다만 제가 1000번 만번 반복하고 있지만 25년, 26년 경제를 다시 한번 경제 위기라고 전망하지 않는다. 경제 위기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997, 8년 IMF 외환위기 이런 게 경제 위기인 것이고 지금 25년, 26년 경제는 실물 경제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되어 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은 이제 세계화가 멈춘다는 거예요. 200여 개 나라의 퍼즐이 하나의 지구본을 구성해서 서로 교역을 많이 이루는 그 세계화, 그 세계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퍼즐이 흩어지고 파편화되고 그리고 그 파편화된 퍼즐이 새로 짜여지는 국면, 그게 세계화가 멈추고 프래그멘테이션이 전개된다. 다른 의미에서는 블록화가 전개된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 이것은 자본주의를 깨트리는 거예요.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미부터 WTO라든가 UN이라든가 각종 국제기구를 완전히 무시하죠. 탈퇴하거나 뭐 조약에 가담하지 않거나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제왕인 양 이렇게 행동하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게 관세율을 올려잡는 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봐요. 상호 관세 올려잡는 거, 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는 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우리는 한미 FTA를 체결한 건데 한미 FTA 협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회귀한다, 어떻게 한다, 그거 불법이다 이런 어떤 일련의 코멘트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무작정 상호관세율 25%야 깎아줄 테니까 미국에 투자해라. 근데 3,500억 달러를 투자를 약속받는 과정에서도 그 투자에 따른 수익을 회수해 갈 수 없어. 90%는 미국 거야. 그 투자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45일 내 입금해. 이게 동맹국에 대한 태도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반미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제발 좀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반미입니까? 그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세계 경제의 지형의 변화를 가장 거세게 이끄는 인물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이 세계화를 더 강하게 멈춰 세우고 이 분절화를 더 강하게 앞당기고 있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통계적으로 보여드린다면 중국 입장에서 대미 수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줄인다기보다는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차선책으로 유럽과 연대하고 아시아와 연대하고 그 밖에 나머지 권역과 연대하면서 수출액 자체를 줄이지 않는 전체 수출, 중국의 수출액은 줄어들지 않고 대미 수출만 줄어들고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는 늘려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바로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블록들이 형성된다. 이 블록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은 과거의 역사 따위는 집어던져 과거의 이념 따위는 집어던져 역사 이념 이게 뭐가 중요해? 실리만을 목표로 새로운 블록들이 형성되고 블록 내의 거래는 그나마 유지되고 블록끼리의 거래는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프래그멘테이션이 전개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경제 권역, 새로 똘똘 뭉치는 그런 행보들 어디서 많이 찾아볼 수 있냐면 제가 이미 24년 경제전망에서 강조했었던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한다. 그리고 인도가 거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그런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파편화되고 블록화되고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멈춘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그런 세계의 모습은 수출액이 감소하고 수출액 감소분만큼 세계 경제의 GDP 규모가 감소하는 그런 경로로 전개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경제의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1945년부터 2014년까지 긴 시간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 수평선이 한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의 성장률이에요. 긴 시간 동안의 성장률. 그리고 수직축이 GDP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그 비중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수직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나온 역사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높게 성장한 나라다. 한국이 맨 위에 오른쪽에 있죠. 그런데 동시에 가장 많이 성장한 그 배경은 일정 부분 수출에 의존해서 성장해 온 것이다. 그러면 이 세계화가 전개되는 국면에서 우리 한국 경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다. 그런데 이제 세계화가 멈추고 분절화가 전개된다면 다른 공식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특정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존형 성장 전략, 또 우리 수출 구조가 미중에만 40%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구조에선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문장, 어제의 숙제를 풀기 위해 도입했던 공식이 오늘의 숙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의 숙제, 내일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오늘의 공식, 내일의 공식이 필요하다. 전혀 달라진 공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세계 경제의 지형의 변화를 관찰하시고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 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